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3강 MNT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강 MNT의 최근 주가 모습을 보면 굉장히 뜨거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한 5,000원 정도에 머물렀던 주식이 제가 이 데이터를 작성한 기준 9월 4일 금요일 기준으로 18,250원까지 올랐어요.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근데 이번 영상에서는 3강 MNT를 사라 마라 라고 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회사가 최근에 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풍력발전에 대한 얘기를 다룰 건데요. 풍력발전 관련주로는 3강 MNT 말고도 시엔스 윈드라든지 SKD&D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같이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 산업에 대한 이해를 먼저 선행적으로 해보시는 저희 구독자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매수 동향을 한번 살펴볼게요. 8월 24일, 이 날짜죠.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2주간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 개인 투자자는 100만 주 가까이를 이제 팔았던 반면에 외국인은 11만 5천 주를 매수했고요. 바로 기관 투자자가 90만 주 가까이를 강하게 매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기간 동안 이 가격을 끌어올린 주체, 그러니까 거의 10,000원 정도에서 18,000원까지 끌어올린 주체는 기관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관 중에서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최근에 2주간 매매 동향인데 보시면은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수세가 굉장히 무섭습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10영업일 연속으로 거의 2주간 계속 순매수를 이어오기 때문에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이 2주간에 싹 쓸어 담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이번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럼 왜 연기금과 사모펀드가 3강 MNT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매수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3강 MNT 기관이 매수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래도 풍력 사업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력 사업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본 다음에, 풍력 사업에도 관련 종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CS-윈드, 3강 MNT, SKD&D, LS까지도 이제 풍력 사업과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중에서도 왜 3강 MNT가 주목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다룰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 목표 주가 이런 것들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풍력 사업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해상 풍력 부분을 주목해 봐야 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뜨겁게 나오고 있는 그린 뉴딜 관련해서도 내용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3강 MNT는 현재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기술력이 굉장히 높은 회사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 부분에서는 애널리스트들이 보고 있는 3강 MNT의 목표 주가와 그 다음에 예상 실적 관련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 풍력 사업에 관한 내용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에너지 원별 전력 생산량 비중을 한번 알아볼 건데요. 아무래도 전통적으로 석탄 관련 전력 생산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합니다. 전체 전력 생산량의 한 22%를 담당하고 있고요. 제일 큰 부분은 바로 이제 천연가스 부분이 29%를 차지하고 있는데, 해양열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굉장히 미비한 상태예요. 특히 우리가 주목해 보고 싶은 이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한 8%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풍력은 굉장히 성장 잠재력이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전 세계 기준으로 아직까지는 석탄 화력 비중이 38%로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런데 OECD 회원국 기준으로는 석탄 화력의 비중이 22%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22%까지 하락해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개발도상국은 석탄 화력 비중이 높고, 아무래도 선진국으로 분류되고 있는 OECD 회원국은 점차적으로 석탄 화력 비중을 낮춰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또 전 세계 전력 생산량에서 풍력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기준에는 한 4.8%밖에 안 되는데 OECD 회원국 기준으로는 7.9%까지 높아지는 편입니다. 즉 이 말은 점점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환경보호에 치명적인 역할을 하는 석탄 관련 비중은 점점 줄어들 거고, 친환경 재생에너지라고 일컫는 태양열이라든지 풍력 이런 비중은 점점 증가할 거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습니다.
현재 풍력 시장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육상풍력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육상풍력의 신규 설치량은 2019년 기준에 독보적인 1위가 아무래도 중국이었습니다. 2019년 전체 44%가 이제 중국에서 일어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USA, 미국인데요. 세 번째가 인도예요. 중국, 미국, 인도 이 3개국이 2019년 가장 육상풍력에 투자를 많이 했던 나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누적으로 보더라도 아무래도 독보적인 1위가 중국, 그 다음에 2등이 미국, 3등은 독일, 4등은 인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육상풍력이 발전한 이 나라의 공통점, 중국, 미국, 인도 이 나라의 공통점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대지가 넓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넓은 대지를 활용해서 여기저기 풍력 발전을 돌릴 수 있는 부지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육상풍력이 이제 발전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대로 육상풍력 외에 해상풍력 부분을 살펴보면 해상풍력의 신규 설치량은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이 2019년 기준으로 1등인데요. 되게 의미 있는 부분은 2등이 영국입니다. 그리고 3등이 독일, 4등이 덴마크죠.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미국이나 인도는 2019년 기준에 해상풍력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누적으로 살펴보면 더 인상적인 게 1등이 중국이 아니라 영국입니다. 그래서 1등이 영국이고 2등이 독일, 3등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해상풍력 부분은 토지의 크기와 상관없이 기술적으로 우월한 선진국에서 좀 더 많이 발전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 맞는 풍력 발전은 육상풍력이 아니라 해상풍력이라는 것, 이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유추를 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해상풍력이 도대체 뭔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사진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해상풍력은 말 그대로 바다 위에 떠 있는 풍력 발전 기기를 말합니다. 육상풍력은 제주도나 아니면 지방에서 가끔 볼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땅에 있으면 육상풍력이고 정말 이렇게 바다 한가운데에 있으면 이런 것들을 해상풍력이라고 하는데요.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차이를 말씀드리면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보기만 바다 한가운데에서 발전시설을 돌리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리스크가 육상풍력 대비해서 높을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비용이 육상 대비해서 해상이 많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가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 역시도 육상보다 해상을 하는 사람이 굉장히 까다로웠던 게 현실이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들도 육상 관련된 내용은 시장 참여자들도 많고 투자 비용도 적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기술들도 굉장히 성숙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육상풍력이 압도적으로 해상풍력보다 발전 정도가 높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같은 경우에도 육상풍력은 훨씬 더 성숙된 기술을 갖고 있고 그에 반해 해상풍력은 육상 대비해서 미성숙한 기술 수준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최근에 보면 전류 효율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육상보다 해상이 더 높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기술이 계속 개발되면서 발전 잠재력은 육상보다는 해상이 훨씬 높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핸디캡들만 해결되면 해상풍력이 육상풍력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높기 때문에 최근에 많은 투자자들이 해상풍력 시장에 현재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상풍력 시장이 크기 위한 필수 조건을 한번 알아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본토를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은 육진의 풍력 자원이 풍부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면 땅덩어리가 넓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과 일본, 대만이 풍력 발전 당지 조성 역사가 길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해상 풍력에 빨리 투자하기 시작한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좀 중요해 보셔야 될 건데 풍력 발전 사업은 강제적으로 로컬 콘텐츠 규제를 두는 경우가 있지만 근거리 경쟁력이 프로젝트의 수익성을 많이 좌우하기 때문 풍력 발전이 발전하려면 아무래도 그 터빈이나 이런 것들을 가공할 수 있는 기업체가 근거리에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레포트에서도 추가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처럼 풍력 사업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국 시장이 형성되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원거리 해외 업체보다 운반비 측면에서 이점이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터빈을 납품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중국의 풍력 시장에 발전했다는 건 중국의 근거리에 사업체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중국의 누군가가 굉장히 풍력 관련된 비즈니스를 많이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로 중국 내 제조업체 점유율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까지는 글로벌 넘버 10 중에 중국 업체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까 보시면 육상풍력은 2019년 기준 설치도 1위고 누적으로 1위였고
해상풍력은 설치가 1위인데 누적으로는 이제 영국이 1위였는데 보시면 2016년부터 글로벌 점유율 넘버 10 안에 중국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게 됩니다. 2010년 기준에는 4개의 중국 업체가 글로벌 넘버 10 안에 있었고요. 2019년에는 점유율 상위 10개 업체 중에 무려 6개가 중국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은 풍력 사업이 그렇게 또 인기를 끌지 못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와 같이 자국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나라도 풍력 사업자들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국 시장이 형성되어야 되는데 최근 이런 기미가 보인 게 바로 한국판 뉴딜 정책입니다. 지난번에도 뉴딜 정책 관련해서 정리한 영상이 있습니다. 오른쪽 보이는 이 영상을 보시면 제가 관련된 종목들을 다 정리를 했으니까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눌러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은 다시 그린 뉴딜 정책이라는 게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을 2025년에는 42.7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 현재보다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키우겠다라고 정부가 이미 선언을 한 거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로컬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뭐 최근에 SKD&D라든지 뭐 삼강 M&T라든지 CS윈드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주목받는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이 그린 뉴딜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시면 2020년에 12.7기가와트밖에 안 되는 수준을 2025년까지는 42.7기가와트까지 거의 3배까지 늘리겠다라고 하고요. 사업비 역시도 2025년 11.3조까지 투자할 예정이고 관련된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풍력 같은 경우에는 뉴딜 정책에 따라서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하기 위해서 13개 권역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요. 또 2020년까지 124메가와트인 해상풍력 설비를 향후 10년 뒤에 100배 수준인 12기가까지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발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부터는 장비 업체의 경우 대부분 증설이 필요하고 중장기 계획에 변화만 생기지 않는다면 국내 해상풍력 시장 조석에 정책이 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러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를 맞은 게 바로 현재 풍력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풍력발전기 신규 설치량 추이를 살펴보면 이 회색 부분이 육상풍력발전 부분이고요. 이 초록색 부분이 해상풍력발전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전체 풍력시장의 10%밖에 차지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력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해상풍력 부분이 앞으로 커질 잠재력이 굉장히 무궁무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왜 해상풍력이 매력적이고 그린 뉴딜이 해상풍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알아봤다면 지금은 삼강 M&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삼강 M&T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현재 대만의 에너지원 발전 비중을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대만 같은 경우가 화력 발전이 좀 압도적으로 높은 편이에요. 2018년 기준으로는 거의 한 80% 가까이를 화력 발전에 의존을 하고 있고 신재생에너지는 5%에 불과한 수준인데요. 현재 대만 정부의 정책에 따르면 2025년까지는 신재생에너지를 무려 4배까지 증가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신재생에너지 중에서도 해상풍력 부분이 좀 눈에 띄는데요. 육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700메가와트 수준을 하고 있는데 2025년까지는 이제 1200메가와트로 약 2배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키우겠다라고 한다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현재 8메가와트 수준밖에 안 되지만 2025년에는 5500메가와트 수준까지 키우겠다. 즉, 이 신재생에너지를 키우는 4배까지 키우는 것 중에 결정적인 게 바로 해상풍력 부분이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최근에 삼강 M&T가 글로벌 1위 해상풍력 개발 업체로부터 대만 해상풍력용 하부 구조물 수주를 받은 이후로 시장에 강제로 부상하고 있고요. 삼강 M&T가 돋보이는 이유는 첫 번째 해양 플랜트 설비 제작 경험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 관련된 제조시설을 굉장히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시아 전역에서 이 초대형 해상풍력 구조물 제조에서는 삼강 M&T를 능가할 업체는 찾기 어렵다, 독보적인 1위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삼강 M&T를 현재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최근에 해상풍력 발전 부분에서 많은 다른 국가들의 투자가 집중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수혜가 예상되고 있는 기업이 삼강 M&T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현재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풍력 발전 현황을 보면 대만, 대한민국, 일본, 베트남 등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지역에서 발표된 해상풍력 목표량이 44기가와트인데
하부 구조물이 한 기당 한 50억, 40억에서 50억 정도를 감안하면 관련 시장은 한 25조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중에 아직까지 4%밖에 발주가 안 됐고 이 4%밖에 발주가 안 된 것 중에 삼강 M&T가 마켓시어가 50%입니다. 자, 그럼 역산하면 96%가 아직 발주가 더 남아있고 삼강 M&T가 그 중에 50%를 수주할 수도 있다라고 계산이 되기 때문에 현재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원가 경쟁력과 정교한 제조 기술까지 겸비해야 되기 때문에 삼강 M&T가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 발주된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수주전에 최선두에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이 이제 이렇게 생긴 건데요.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발전기가 돌아가면서 이제 하는 거고 수심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아예 이렇게 떠다니는 것들도 있고요. 삼강 M&T는 현재 모노파일이라든지 자켓 이런 류의 수주를 현재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삼강 M&T의 단판공 체결할 내역을 살펴보면 2019년부터 꾸준하게 관련된 레퍼런스를 쌓고 있어요. 2019년 1월부터 8월, 2020년 1월, 그다음에 6월, 7월 관련돼서 꾸준하게 레퍼런스를 쌓아오고 있다는 게 아무래도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상풍력 발전 비용 구조를 살펴보면 하부 액세서리가 삼강 M&T가 하고 있는 이 하부 구조물 비중이 전체 들어가는 금액 중에 23%, 그러니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액도 삼강 M&T가 블레이드라든지 베어링이라든지 다른 케이블이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매출이 제일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삼강 M&T가 조금 더 주목을 받는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바탕으로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목표 주가 그리고 예상 실적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강 M&T를 가장 오랫동안 커버했던 신영증권 레포트에 따르면요. 2019년 삼강 M&T의 매출액은 3,850억, 2020년에는 4,800억 정도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2021년 5,150억, 2022년 5,450억으로 꾸준하게 매출액이 증가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도 작년에는 마이너스 21억 영업 적자를 기록했었는데요. 올해 여러 가지 수주라든지 기업 환경이 긍정적으로 변함에 따라서 올해는 34억으로 이제 흑자 전환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2021년에는 42억, 2022년에는 47억으로 꾸준하게 안정적으로 성장할 거라고 신영증권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 적정 주가를 살펴보면 아직까지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커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개밖에 없는데요. 유진투자증권의 한병화 애널리스트가 17,000원, 신영증권의 엄경화 애널리스트가 14,000원을 목표 주가를 냈었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이제 15,500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현재 주가가 18,250원, 월요일날 오늘 기준으로는 이거보다 더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계류율이 조금 높은 편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들어가는 거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주목해보고 있는 거는 단기간으로는 좀 고점일지 몰라도 풍력 시장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다 보니까 장기로 봤을 때는 분할 매수하는 것도 그러니까 주가가 좀 떨어졌을 때 조정받을 때 분할 매수하는 것도 어떨까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관이 삼강 M&T를 매수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